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교재로 비문학 파트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즘 강의 계속 찍는 게 있죠. 경화여고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올림포스 독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사실 EBS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들어본 친구들, 그리고 혼자 공부하나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EBS 강의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리해가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우리 지난번에 인문 파트 2개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 파트가 총 5개인데 3개 강의 내가 선생님이 이미 찍어놨어요. 그래서 사회 파트 오늘 첫 번째 걸 볼 건데요. 제목이 국제사회의 외교정책 행위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글은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매일매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선택에 따른 행위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그 행위를 할 때 선택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이성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 안에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합리성이라는 게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뭐 부분 감정도 섞여서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 정책을 펼친다라는 전제하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텐데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지? 그 모델을 2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신에 나온 다음에 이걸 바꿔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을 충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다고 했으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건 당연히 문제부터 봐야겠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와, 뭐가 이게 길게 써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핵심이 보일 거예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모델 2가지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글 속에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이라는 게 나오나 보다. 여기도 네모 하나 쳐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니 한계, 그리고 조직과정 모델이 갖는 의의니까 저게 한계가 있어서 이걸 했나 보다. 1번이 맞다면요. 그죠? 근데 적절한 게 5개 중에 4개니까 거의 다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 2번째는 이 2 모델의 특징을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합리성과, 그럼 저 2개가 전부 다 합리성과 연결되는지. 그 다음 3번째, 이 2개의 모델이 구체적인 사례, 그러면 사례가 있는지, 예시. 요즘에 뭐 예를 들어, 가령 이런 말 나온다 했었어요. 4번째, 여기에서 외교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비교. 이 2개를 혹시 비교하고 있는지. 5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각 모델의 분석 대상을, 각 모델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지, 대신 국가의 성격이라는 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죠? 자, 2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스탠다드한 뭐죠? 독서 지문 문제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사실 확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핵심만 보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의 역량에 따라. 그럼 사실 이 2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쪽에 여러분이 단순하게 글만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오른쪽에 정리를 해가면서 읽고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을 지워나가야 나중에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연합체로서, 단일체로서, 그러니까 규정된 절차, 조직의 역량, 연합체, 단일체, 여기는 목적에 따른, 여긴 조직의 수행에 따른, 여긴 효용을 계산, 여기는 완전 통제, 여기는 객관적인 정보 종합해서, 여기는 불확실한 미래. 얘가 불확실하면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건 다소 조금 정확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 펜을 드시고 객관적 정보, 불확실함, 통제, 효용, 다음에 여기는 기계적 산출물, 목적, 단일체, 연합체 이런 말들을 체크를 해놓고 글을 읽을 때 나 아까 단일체 읽었던 것 같아. 그럼 와서 지우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읽었을 때 이렇게 5개를 짠 띄워드리면 이 5개를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갑니다. 아직 글을 안 읽었다면 스탑 해놓으시고 멈춰놓으시고 글을 읽고 오셔야 돼요. 자, 효용과 합리적 행위의 관계. 그럼 여기서 효용과 합리적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음 두 번째,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란 말이 나오나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포괄적 합리성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무슨 관계에 있고, 네 번째, 제한적 합리성과 조직과정 모델은 무슨 관계에 있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약간 비교가 되는데 얘는 얘랑 얘는 얘랑 비교되나 보다. 다음,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의 의의는 무엇인지. 자, 이 5가지가 이 본문을 다 읽었을 때 머릿속에 짠 하고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외우는 건 아니에요.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 시간이나 뭐 철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외우지 말고 본문에서 여기 있는 5개에 대답할 수 있는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정 상황에서로 시작하니까 문단 번호 꼭 붙이시고요. 총 1문단부터 시작해서 4문단까지. 문단 짧네요.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문단 한 문단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끊어서 읽어요.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그럼 효용은 뭐란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효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뭔가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누가 뭐래도 요거겠죠. 야, 그 일은 나한테 효용이 있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용을 간단하게 키워드 2개만 선택하면 일단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이걸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 효용을 최대화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야, 너는 정말 합리적 행위라고 있구나.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을 극대화시킨 행동.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10,000원을 벌 수 있고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것이 나는 합리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합리적 행위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라고 한다라고 뭘 하고 있냐면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죠. 다음, 허버트 사이먼은 우리 사이먼 도미닉 알아요, 여러분? 쌈디라는 래퍼가 나올 때 이 앞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이먼 하면 딱 그게 떠오르네요. 자, 사이먼 사람 이름이니까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요. 사이먼 무슨 얘기나 봅시다.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2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포괄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요거에 대해서 합리적 행위에 관련해서 2가지를 정리를 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2가지 나눠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기다가 포괄적 합리성이라고 쓰고 시작하죠. 다음 두 번째 이쪽은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쓰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예요.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은 무엇이고 얘의 특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포괄적 합리성이라는 것들은 핵심어가 일단 첫 번째가 분명한 뭘 가져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 하에서 모든 방안을 다 찾는다고 했으니까 말을 좀 바꿔볼까요? 모든 방안을 모색한다는 말로 좀 바꿔보죠. 그래서 모든 방안을 다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다 뒤져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 그게 이제 포괄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하죠.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해요. 그러면 모든 걸 모색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모든 결과를 다 평가를 해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제일 나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걸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모색한 다음에 그 방안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다 조사하고요. 그래서 평가하여 효용을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야? 효용을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방안 모색해서 모든 결과 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요.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나는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그러면 행위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뭔가가 있나 봐. 관계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 포괄적 합리성에 따르면 분명한 목적하에 모든 방안 모색해서 모든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들 중에서 평가한 결과 나한테 제일 이익이 되는 가장 효용이 극대화된 방향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텐데 이러한 경향은 뭐 예를 들면 행위자마다 즉 사람마다 제각각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특성에 상관없이 일관된 선택을 한다. 그럼 궁금한 거는 무슨 일관된 선택을 할 건데? 당연히 이 일관된 선택이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조선시대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분지족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검소한 게 좋으니까 이익 좀 뭐 덜 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이익 최고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포괄적 합리성에 따르면 사람은 그 특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선택을 한다. 이게 여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 합리성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갑시다. 반면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지금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제한이 걸려있다는 뜻 같은데 여기서는 얘도 똑같이 목적을 가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목적을 달성할 때 포인트가 얘는 지식이나 혹은 인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뭐하냐면 인정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앞에 쪽에서는 모든 결과를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본인에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한테는 이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어. 그럼 나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결과 등을 전부 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을 세웠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은 이런 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가 안 된다. 그럼 이게 인지가 잘 돼야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또 한 번 나왔는데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일단 목적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케이. 행위자의 목적 중요하지. 이 목적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행위자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이 행위자의 특성이 뭐하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여기는 행위자의 특성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특성에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반대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 어떻게 반대를 이루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쪽은 특성이 한 게 없어. 사람 특성이 어땠든지 간에 그냥 어차피 일관된 선택할 거야. 왜? 사람 다 다르잖아. 아니야. 다 달라도 어차피 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거거든. 근데 이쪽은 뭐래요? 아니, 사람마다 다른데 왜 똑같은 선택해? 다 각자 특성이 다른걸? 그래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외교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앨리슨이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은 여기서 일단 끝이 나네요. 그럼 특징이요. 정리합시다. 1문단 주제. 합리적 행위와 관련된 두 관점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포괄적 합리성, 또 하나는 제한적 합리성을 보여줬네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뭘 해결을 해야 되냐면 아까 요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에 걸려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3번 문제 있었거든요. 잠깐 가볼까요? 아, 여기 안 표시했네. 아, 이런. 왜 안 했지? 자, 3번 잠깐 갑시다. 3번 가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기억이 뭐냐면 얘가 기억이고요. 얘가 니은이에요. 그래서 3번 읽어볼게요. 3번 1번. 기억은 행위자의 지식이, 니은은 행위자의 목적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얘 목적 달성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기억은 목적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행위자, 뭐야? 1번의 기억은 행위자의 지식이 중요하대. 아닌데? 얘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에 맞게 선택할 건데? 그러면 1번에서 기억에 행위자의 지식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린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땡.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한다. 니은과 달리 목적 고려면 얘는 목적을 고려하면 안 돼. 근데 얘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틀렸죠. 니은과 달리가 땡. 3번이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행위자가 인지적인 한계가 있는 게 기억의 의견이래. 근데 한계가 있다고 했던 건 니은이잖아. 그럼 니은과 달리 한계를 이라고 하면 틀렸죠. 니은처럼 한계를 이라고 해야 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니까. 땡. 4번이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얘 판단 안 된다며. 제대로 인지가 안 된다며. 그럼 땡이잖아.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 특성이 중요해. 왜? 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 정리했고요. 끝났네요. 다음 두 번째 다음 문단 넘어갑시다.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 자, 이제 몇 가지 모델들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델들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웁시다. 이 모델이 뭐랑 연관이 있나 했더니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했대. 그러면 이쪽을 좀 지우자.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 지워요. 이렇게 지워요. 지워서 됐죠? 자, 지운 다음에 요 밑에다 이제 써보도록 하죠.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뭘 했냐면 저기 보니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근거로 만든 모델인 거야. 자, 갑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얘들아, 최대 효용이 뭐지? 최대의 이익. 그게 아까부터 뭐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자, 그 목적이 뭔데?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에 관련된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죠.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그러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는 것들이 강조하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특정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정 목적에 대해서 최대 효용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최대 효용을 가질 수 있는 이 목적을 찾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왜 선택했어? 왜 선택?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포괄적 합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효용을 줄 수 있는 게 이 목적인데 그 목적 왜 선택했니? 물론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아니 최대 효용 선택하려고 했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뒤를 보죠. 여기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그럼 얘들아 이 포괄적 합리성을 주로 선택하는 거 어디냐면 단일한 국가야.
단일한 국가에서 보통 이런 거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가 하나, 한 국가 내에서 보통 선택을 하나 보죠. 밑에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쵸? 모든 국가들은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죠.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국가가 그 행위를 왜 결정했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 예상을 먼저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단일 국가가 뭘 하냐면 목적을 예상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목적에 따른 뭘 계산하냐면 효용을 계산해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적 예상하고 그 목적에 따른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네.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이 효용을 갖게 되는 가장 큰 효용을 찾아. 정확히 말하면 그 효용 갖는 목적을 찾아 그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 그래서 요걸 찾아서 그 목적을 선택한 의도를 추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괄적 합리성에 따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정리하죠.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자, 왜 일관된 거죠? 포괄적 합리성은 아까 어떤 일관성이 있었지?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특성에 관계없이 항상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객관적 지식이란 말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객관적 지식으로 뭘 할 수 있냐면 해석을 할 수 있다. 해석 가능. 요게 이제 이쪽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혹시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잘 이해하겠어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정한 목적 하에서 최대 효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목적을 왜, 이 최대 효용을 나오게 하는 이 목적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은 주로 단일 국가에서 보통 채택을 하는데 이 단일 국가들은 각각 자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어떤 나한테 최대한 좀 좋은 효용이 될 만한 어떤 목적들을 몇 가지를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에서 뭘 해야지 그 목적들을 선택을 할 건데 그 목적에 대해서 효용들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 숨은 의미는 효용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쪽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효용을 찾아서 이 목적을 왜 선택했을까? 그 의도를 추론한 다음에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한 거구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결국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객관적 지식이 있다라는 건 얘한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요.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또 방안들의 효용은 무엇인지, 또 최선 선택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뭐 해라?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결국 여기에 숨은 의미는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 주제는요.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특징이라고 해서 얘를 바탕으로 한 모델이라고 쭉 키워드만 나열해봤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러면 결국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는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일단 다 예상해보고 계산해본 다음에 제일 좋은 방안을 채택하고 이걸 왜 선택했을까? 그 의도에 대해서 추리해보는 것. 그게 바로 이쪽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자, 뭐가 있다? 얘 한계가 있대요. 왜? 얘는 포괄적 합리성만을 바탕으로 했잖아. 그런데 성질은 포괄적 합리성도 있지만 제한적 합리성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미안해요. 이 포괄적 합리성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했냐면 보완한 것. 얘를 보완한 것이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과정 모델. 여기는 새로운 조직과정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밝혀냈네요. 이제 갑시다.
이 새로운 모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쪽은요, 뭔가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본대. 그래서 이 정책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그러면 얘의 포인트는 그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행위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쪽에서는 아까 그 목적은 무엇인지, 뭐가 뭔지 그게 중요했었는데 얘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어떻게 결정된 거야? 어떻게 결정되었어? 여기에 지금 얘는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밝힐 거냐면 밑에 보죠.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 얘들아, 얘는 단일 국가였는데 여기는 연합체로서의 국가예요. 연합체 국가에서 이걸 선택하는 거니까 얘랑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밑에 이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얘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포괄적 합리성은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말을 좀 바꾸면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는 건데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 그럼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도적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뭔데? 여기는 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는 거야. 그럼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다면 우리가 왜 뭔가 정해진 대로 하는 걸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계적인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인 산출물들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이쪽에 있는 조직과정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를, 즉 일을 처리하는 규칙.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규정된 절차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절차라는 게 보니까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SOP? 여기다 쓸까요? SOP라고 하는 이 규칙에 따라 뭔가가 작동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국가의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아까부터 계속 오른쪽은요. 뭔가 할 수 없어. 뭔가 능력이 부족해. 이런 얘기들을 주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어. 그래서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해. 그래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뭔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여기 써있네 이거네. 그지? 제한 정보만으로, 제한된 정보만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밑에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 조직이든 개인이든 불확실한 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일상적인 SOP에 의존한다.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기는 뭘 좋아하냐면 일단 저기 보니까 불확실한 것들을 기피해. 그래서 불확실한 걸 기피하니까 뭐에 의존하는 거냐면 그냥 일상적인 SOP. 일상적인 SOP가 한마디로 뭐였지? 얘는 절차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규정에 따르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규정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뭐가 나올지는 알거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냥 감정적이라면 약간 그럴 수 있잖아. 그냥 오늘 땡기지 않아. 안 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그걸 하면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온다는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딱 나오는 게 딱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어휘 문제가 냈구나.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라고 했을 때 그럼 5번에 어휘 문제에서 어디에 기반을 둔다라고 했으니까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것 같아.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라는 거는 거기에 뭔가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뜻인 것 같죠? 자, 그러면 밑에 거기에 기반을 둔다 했으니까 비슷한 말 골라오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이거 아닌가? 기반을 거기다 두고 있다. 여기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다니까 당연히 답은 1번밖에 없는 것 같다. 그죠?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자, 계속 가볼게요. 넘어가요. 로 인해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 선생님이 왜 어휘 문제를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냐면 어차피 이번에 중간고사에 이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어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어휘를 내는 건 의미가 없죠. 다른 어휘를 내든가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예상건데. 그죠? 왜냐하면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건 표절이니까 그럴 수 없어서 뭐 보기 정도를 뭐 차용할 수는 있겠지만 보기를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휘 문제를 그대로 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 그러면 여기는 얘는요. 가장 최고의 여기서 있는 가장 큰 효용이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좀 바꿔볼게. 왼쪽에 있는 여기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고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쪽은요.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 만족할 만큼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의 효용은 필요가 없어. 그냥 적절하게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거면 충분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큰 효용은 무시될 수도 있잖아. 왜냐면 나는 그냥 70 정도면 충분해. 근데 80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10을 손해보는 거잖아. 더 좋은, 더 큰 효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도 있대. 이게 무슨 얘기야?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즉 여기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도 있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적절한 수준만 선택할 거니까. 이쪽에서 그럴 수 있겠지. 야, 거기서 만족하는 거야? 더 큰 효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물론 얘가 말하는 그 더 큰 효용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무조건 포괄적 합리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A를 넣으면 B가 나와. 오케이? A를 넣으면 B가 나와. 그게 이제 SOP에 따라서. 근데 이 포괄적 합리성에서는 야, 꼭 그렇게 A 넣으면 B 나와? A 나오면 C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큰 효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는 설명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기계적으로 딱 나온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얘가 자꾸 우기면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얘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왼쪽의 것들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없는 것들을 얘가 설명할 수 있나 봐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얘도 얘에 따르면 뭔가 더 큰 효용을 추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내가 설명 못할 수도 있다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는요.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과정 모델의 특징이 써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다 썼어요. 와, 엄청 길게 썼네요. 자, 그럼 이제 4문단 넘어가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행위자 모델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뭘 보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보는 거고 여기는 적절한 방안을 보는 거니까. 자,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모델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얼핏 보면 얘는 단일, 연합체, 여기는 최적, 근데 얘는 최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두 개는 반대인가 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얘가 못하는 걸 얘는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외교 사건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그러니까 A라는 경우도 있고 B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두 개로 경우에 맞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외교 그 사건을 A로도 B로도 C로도 D로도 여러 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그냥 방법이 하나밖에 없냐? 꼭 요거 하나만 선택해야 되냐? 썸네일 따야겠다. 한 개만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를 선택할 것이냐? 오케이? 이게 썸네일 되죠. 자, 어쨌든요, 주제는요.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썸네일은 이렇게 다 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 좋은 선택이 뭐지? 코 파는 것 같은데? 좋은 선택이 뭐지? 약간 이게 고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거죠. 좋은 선택이 뭘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할게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 했으니까.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갖는 이제 한계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왜 따로 여기다 정리 안 하냐면, 여기 정리 다 해서요. 이 표 정도면 정리 다 되지 않았을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봐라 얘기했었는데, 지금 1번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해서 얘가 갖는 의의, 얘는 한계가 있어. 왜냐면 이것만으로 설명 못하는 게 있어. 근데 얘는 그걸 보완해준다는 의의가 있어.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2번. 이 두 개에 대해서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해서, 합리성과 관련해서. 맞네요. 그죠? 얘도 합리성, 얘도 합리성. 세 번째. 분석 단계를 구체적인 4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까 예시가 있었나? 뭐, 예를 들어란 말도 안 보이고, 가령이란 말도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밖에 없다. 예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음 4번은요, 두 개 비교하고 있는 건 맞죠? 비교 설명. 5번은요, 국가의 성격인데, 이건 단일국가, 연합체국가니까 다 있네요. 그죠? 오케이. 다음 2번. 가에 대한 이해인데, 가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책 읽을 때, 가 파트가, 마지막 4문단에 있었어요.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각각의 시각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가 중요하다. 규정된 절차? 얘는 아까 보니까 어디 갔지? 절차는 여긴데? 규정된 절차가 여기잖아. 아, 그럼 뭐야? 틀렸네. 요게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다음 2번이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연합체 어디지? 연합체 여기 조직과정인데? 얘 틀렸네. 얘도 틀렸네. 뒤집어져 있네요. 그죠? 다음 세 번째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의도적인 선택. 여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일부러 선택한 이 의도적인 선택이 들어간다고. 그죠? 근데 오른쪽이요.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의 수행에 따른 기계적 산출물 여기 있는데. 와우. 그럼 답은 3번 아닌가? 그죠? 키워드만 고르면 되네. 의도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기계적인 산출물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4번. 여기는 효용 계산에서 정책이 결정하는 건데 얘는 완전히 통제해서 정책이 결정한다. 여기는 아까 조직과정 모델은 완벽한 통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조직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통제할 수 없어서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쪽의 특징이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여기는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종합적인 판단. 오케이. 여기는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은 결과로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들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는데 이거를 추측해서 이거를 추측할 수 없잖아. 없으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SOP에 따른다 그랬잖아. 근데 왜 이 미래를 추측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한다는 건 그 자체로 불확실함을 갖고 가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자, 요런 2번 문제는요. 본문과 연관된 말들이니까 이것들은 사실상 이 지문을 갖고 문제를 출제한다면 여기 있는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아까 풀었죠?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답은 아까 5번이었어요. 그죠? 오케이. 다음에 4번 갈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A국과 B국은 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인접국가래요. 그럴 때 어디 보자. A국은 뭐 했나 보자. 군사력 보완하기 위해서 B국가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네. 자, 근데 B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정보 조직이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어. 그러니까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야. 근데 일상적인 SOP에 따라서 일상적인 SOP를 따랐다는 건 뭐지? 불확실한 미래가 싫으니까 그냥 저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B국이 한 행위는 여기는 제한적 합리성에 따른 조직과정 모델에 따른 결정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와 평화협정 체결 중에 후자의 방안, 즉 얘네들은 평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군사력을 강화했는데 얘네들은 군사력을 열심히 강화했는데 그럼 이쪽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는 뭐 했냐면 일상적인 SOP에 따라서 이 군사력 강화했다는 것들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안보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이런 정책을 펼친 거죠. 결국은 여긴 군사력이 세졌으니까 만약에 이 강해진 군사력이 쳐들어오면 얘들은 평화를 막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화해하면 좋을까 선택했는데 여기가 쳐들어오면 얘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떤 모델을 선택하냐를 그럼 얘는 뭐 했어야 돼? 여기서 주는 정보를 싹 다 종합한 다음에 어떤 게 제일 적절할까 선택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 이 관점에서는 A국의 목적을 군사력 증강으로 분석했다면, 그러니까 A국이 군사력 증강이 목적이야 라고 분석을 했대요. 그렇다면 군대의 추가 배치가 이 목적에 대한 가장 큰 효용을 가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이겠군. 그러니까 결국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뭐야? 가장 큰 효용을 추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문을 이해했으면 본문에 따라 판단만 하면 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큰 효용 추구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린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다음 2번이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미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하겠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왜 전달되지 않은 거야? 그 과정에 주목한대. 그러니까 왜 전달되지 않았는지 과정에 주목하는 건 조직 과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 주목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아니라 조직 과정 모델과 연결되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답은 적절하지 않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3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은요. 지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선택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여기에 안보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 분석했으면 이 관점은 최적의 방안만을 최적의 어떤 선택이라고 보는데 왜 저런 걸 선택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 분석을 했어. 그럼 분석을 했으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얘네 입장은 이해 못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최적의 방안이 선택해야 될 우리가 이들의 온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따라서 최적의 방안이어야 선택하는 건데 왜 최적의 방안이 아닌데 저걸 선택했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다란 말은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4번이요. 조직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그 정책, 우리 아까 조직과정 모델은 어떻게 결정된 거야? 물어보는 거니까. 5번이요. 조직과정 모델 관점에서는 SOP, 관계, 이 관계 중심을 파악하는 거니까 맞는 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했고 아까 단어 문제 풀었으니까 정리 끝. 다 했네요. 갑시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뭘 봤냐면 국제사회 속에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서 선택하느냐, 그리고 각각이 최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적절한 걸 선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약간 좀 구분짓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 4가지는요. 포괄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과정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 체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읽고 다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번 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2학기 첫 시험이니까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